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랑 인적재난에 대한 현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자연재해 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되어 있고요. 작년 자료들은 아직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집 중이고 정리 중이라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재해별로 일단은 먼저 왼쪽에 있는 건 인명피해 현황인데요. 2010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7명 사망, 태풍으로 인해서 7명 사망이 발생했는데, 이때 여러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태풍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태풍 덴무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덴무에 의해서 5명이 희생자가 좀 있었고요. 또 태풍 곰파스라고 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덴무하고 곰파스 피해로 덴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호우에 의한 피해가 좀 크죠. 77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죠? 파란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호우의 피해. 이때가 집중호우, 특히 서울의 남부 쪽하고 경기 쪽에 있는 우면산 산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13명이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쭉 지나가서 이제 뭐 16명, 4명, 2명, 2015년 한 해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는 아주 좋은 해가 됐네요. 2018년, 2019년에 이제 호우나 태풍에 의한 기존에 이렇게 피해 사망자들의 유형하고 달리 기타의 48명, 또 2019년 30명 이렇게 발생이 되죠. 물론 이때 태풍에 대한 사망자도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48명은요, 아래 표에 보이시겠지만 폭염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재해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유형은 폭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완전 다르죠? 태풍이나 지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염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48분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있었고요. 2019년에도 30명의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18명의 피해가 입었던 거는요, 이때 태풍 닝닝이라는 태풍이 있었고요. 이때 태풍 닝닝이라는 피해가 있었고, 또 태풍 미탁이라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미탁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됐던 현황이 있었고요. 각 자연재해 유형별로 일단은 호우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11년도, 그 다음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컸던 2012년도에 보시면은요, 공공시설들에 대한 파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됐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 자체가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요. 이때만 해도 벌써 7,90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죠. 여기서 공공시설 하면 도로 같은 거, 철도 이런 시설들이고요. 2012년도에는 1조가 넘습니다. 그죠? 1조가 넘는 피해고,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공공시설이나 또 기타 시설에 의한 피해가 좀 상당히 컸었고요. 연평균 보시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2,400억 가까이 자연재해에서 해마다 이제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에 의한 사망자가 또 많이 있다는 거 평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10년간 피해 액수하고 그 대비 복구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해 액수를 그 피해의 규모들을 키우기 위한 복구 비용이요, 피해액보다 더 크다라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죠. 그죠? 복구 비용에 대한 거는 피해 상태를 원상태대로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재해를 일으켰던 자연재해의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보강 시설까지도 고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복구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아까 한 8천억에 가까웠던 피해액 대비 배로 들죠. 1조 6천억이라는 보상비가 들고요. 또 2012년도도 배로 들게 되고요. 그래서 물론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이제
가옥이라 그러면 가옥이 건축 연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커진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입는 피해가 연평균 3,500억 정도 되는 거에 대비해서 복구 비용은 8,200억 정도가 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원인별 피해 액수에 대한 현황들을 보시면은 눈에 띄는데 2012년도 태풍이 또 크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이 복구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는 보면 우면산의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제일 컸고요. 2012년도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또 커서 이때 인명 피해는 적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 자체가 피해액 자체가 이제 시설에 대한 피해액 자체가 상당히 컸던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 복구비 현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구비의 분포는요. 아까 피해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담당해야 주체가 국가죠. 국가 관련돼서 물론 지방 도로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지방 도로도 상당히 국고가 많이 피해 입었을 때는 지방에 대한 피해도 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2012년, 2011년 마다 많은 국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복구 비용만 국가가 평균 1년에 지금 근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4,800억 가까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1,800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난 말고요. 사회재난의 현황에 의한 이벤트들인데요. 최근 10년간 사회재난이 발생했던 발생 형태들을 보시면은요. 강원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하늘색, 약간 진한 하늘색, 파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게 산불입니다. 산불. 10년 동안 산불이 9건 발생이 됐었고, 또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 선박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네요. 그죠? 그다음에 인적 재난의 유형 중에 뭐 부산, 뭐 서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다중 밀집 시설, 아무래도 도시 밀집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요. 화재 사고에 의한 사회재난 유형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사회재난이 발생했던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요. 2010년도부터 해서 잠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전환이 되죠. 2014년에 점프했다가 다시 조금 아무래도 많은 사회재난에 대한 발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대국민 재난 활동들이 좀 펼쳐졌었고요. 홍보 활동이 펼쳐지면서 잠깐 감쇄하는 역할을 조금 보이다 다시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사회재난이 더욱더 많이 출현 빈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홍보 활동이 있었던 이 2014년도에는요, 어마어마한 또 이제 부상자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실종자도 많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펼쳐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이제 피해액이죠. 재산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2010년도와 2014년도에 2019년도에 가장 많은 그 피해 액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014년도에 사회재난 보시면은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2014년도의 유형들을 보시면 사회재난에 관련돼서 어떤 구조장비나 복구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입들도 상당히 많이 이런 사회재난의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투입이 됐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만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도에 가장 피해가 컸던 이유는 요거죠. 가장 안타까웠던 세월호 사건이고요.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사회재난에 의한 피해 명수들,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던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세월호에 의한 사망사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혔던 한 해이기도 하고요.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됐었죠.
자, 그다음에 최근 사고 발생에 대한 현황. 이번에는 그 인적 재난이 아니고요. 그냥 이벤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특히 교통과 관련된 사고들 보시면은요. 또는 시설물에 대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뭐 놀이시설, 또 레저 체육생활 시설, 등산하다가 뭐 추락하거나 또 해양에서 익사하는 사고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사건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 유형을 보시면은요, 도로교통이네요. 그죠?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이 발생이 되고 있고, 도로교통 사건들을 보시면은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 한 해죠. 재작년 한 해에만 22만 9,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인위적인 인적 재난으로 보진 않죠. 국가 관리해야 될 정도까지는 보진 않지만 이런 교통사고가 되게 많다. 그다음 화재 같은 경우도요. 4만 건 이상이 한 해 동안 발생이 됐고요. 아무래도 밀집도가 많은 서울과 그죠?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사람이 많이 사는 대전 이런 광역시 위주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됐다. 또 등산에 관련된 내용들 보면 가장 많은 게 이제 경기도 근교에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니시는 경기도하고 산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에 등산 사고 약 5,400건 가까이 발생됐던 유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생됐던 피해에 대한 사망자들도 경기도가 또 많네요. 그죠? 도로교통에 많이 사망자가 1263명이나 재작년 한 해에 경기도에서 발생이 됐었고 비교적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강원도 지역도 30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꼭 그 지역 주민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이런 다양한 이벤트 사고 발생의 유형별로 봤을 때요. 그 지역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행락철들이나 또는 해수욕철 이럴 때 많은 이동 사고에 의해서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재산 피해 같은 경우 현황들을 보시면 또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재산 피해가 되게 크죠. 그죠? 이런 형태들은 산불에 의한 피해가 좀 컸습니다. 그죠? 산불에 2019년도 산불 때문에 또 이제 산불에 653건의 산불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피해 이제 복구 비용도 아니고 피해 액수 자체가요 5천억에 이를 정도로 강원도가 많은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되게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재난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이제 보통 이렇게 각각의 맡아야 될 이제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죠. 그걸 책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요. 일단 국가는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헌법 제34조 제6항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도록 책무를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에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자연재해 유형별로 처해야 될 요령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비가 많이 오는데 나가지 말라. 뭐 창문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태풍이 부니까 창문에다 뭘 좀 붙여라.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을 때는 자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특히 재난에 관련돼서 재난 발생이나 징후가 발생이 됐을 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제 신고에 대한 의무도 좀 잘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쓰시면 이제 이런 재난에 대한 사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의 담당 부서들에서 그 전달사항을 주고
행안부에서 그 담당자들이 그걸 판단하여 이걸 지자체 담당기관이나 공공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즉 재난에 관련된 사전 예방 측면에서 국민들이 신고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안전신문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쓰시고 계신 핸드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제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 안전신문고라는 앱은 어딘가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은요. 이제 도로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주는 불법 주정차부터 해서요. 도로나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고장이 생겼을 때, 또 지하수 같은 경우도 등록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또 쓰레기나 폐기물 유독물, 그다음에 교통 위반,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안전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도 단체 집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 안전신문고라는 앱입니다. 요거 한번 설치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큰 재난에 의해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런 신고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위기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먼저 예방 및 완화라고 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대비, 그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복구,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제 이 재난관리 4단계라고도 얘기하고요. 보통 이게 출모됐던 거는 위기관리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위기관리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페탁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습니다. 페탁이라는 학자가 1985년도에 주장한 논문의 보고서에 위기 관리 과정을 시계열 방법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단계로서 위기 발생 이전과 이후로 위기 발생의 중심으로서 분리를 시키고요. 그 관리 과정을 4단계로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보신 것처럼 예방 하고 대비, 대응, 복구에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관리를 제창했던 이 내용을요, 재난관리 측면에서 봐도 재난도 어차피 리스크잖아요. 그죠? 어떤 디제스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해자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 위험 관리 또는 재난 관리, 디제스터 매니지먼트로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된 겁니다. 즉 위기 관리가 됐든 재난 관리가 됐든 각각의 과정 자체가는요 어떻게 딱딱 끊겨져 있는, 단절된, 끊어져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는 활동이 관련된 순서들이고요, 각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 자체가 다음 단계의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각 정부들의 이제 국가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부에서도요, 이 위기관리의 기반으로서 이 4가지 단계들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이 위기관리나 재난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4가지를 세부적으로 좀 앞서 위기관리 측면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방이라는 단계, 업무 단계에서는요, 위기에 대해서 피해를 감소하자는 거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감소할 수 있는 계획을 잡자는 거죠. 플랜을 짜자는 거죠. 플랜을 짜고 그거를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이제 재난과 결부시키면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위기의 피해 정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장기적인 활동을 예방이라고는 하는 업무 단계로 본다는 겁니다.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기가 발생될 수 있는, 즉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촉발 요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그렇죠? 여기에서 요인도 제거해 보고요. 위험 요소들이죠. 위험이 발생된 요소들을 제거한다. 뭐,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랬을 때,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강한 바람에서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나 뭐 교회 첨탑이라든지 간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억제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뭐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을 규제를 하는 것도 좋고요. 법령도 정비하는 것도 좋고, 어떤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위기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협조나 조정, 그다음에 홍보 전략, 그다음에 홍보 방향, 이런 것도 수립 등이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 업무 단계에서는요, 이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다음 단계인 대응 활동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응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걸 개발하는 개발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비 단계 활동에서는요, 사회적으로 갈등이나 위기 조정 능력에 대한 배양, 또 위기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요, 미리. 또 각종 시나리오를 짜야죠. 이벤트별로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하고, 제일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교육시켜야 되겠죠. 교육도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봐야 되겠죠. 이 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략도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위기의 종류, 즉 자연재해나 뭐 인적 재난이나 재난의 종류별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또 운영 절차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유관 기관 간의 파악, 또 재난을 구조하기 위한 인적과 물적 자원이 어디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협조, 또 실제로 발생됐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서 수송하거나 물류 부분들이 막혔을 때 그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통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요, 일단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죠? 이벤트 발생이 됐을 때, 위기 관리 기관들이 앞서 대비 단계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습했던 내용들이, 기능을 실제로 적용해서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응 단계의 활동은요, 어떠한 완화나 준비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복구 단계와 또 복구 단계와 복구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거나 또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추가 피해를 예방을 해주기 위한 활동도 들어가고요. 또 현장 수습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또 현장 수습이라는 것도 구조, 군안, 이걸 다 포함시키겠죠. 구조, 군안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해관계자의 집단이나 대국민의 공공관계, 이런 부분들 수행이 있고, 또 뭐 일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기관리의 대응에 관련된 전략과 유관기관별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이 전개되고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난민이나 구조민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에 대한 확보가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구조됐던 군안됐던 부분들을 이송시켜야 되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복구 단계에서 하지 않으라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갑자기 도로가 유실이 됐다. 근데 그쪽 길밖에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긴급 복구를 통해서 이 구조 군안을 통해서 수용시설이나 또는 병원시설, 치료시설 등으로 호송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내용들이 대응 단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커버리라 불리는 복구 단계에서는요, 피해 지역이나 피해 이제 에어리어 쪽에서 위기 발생, 이제 뭐 재해가 발생이 된 직후부터 재해가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활동입니다. 장기적인 활동 단계고요. 제일 처음에 초기 위기 상황으로부터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하는 모든 지속적인 활동들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복구 단계 활동에서는요, 복구 상황을 점검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피해를 파악해야죠. 그래야 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긴급 지원을 위한 활동, 또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가 되고 뭐 잘 데가 없는데 뭐 이런 경우 생기면은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뭐 임시 가옥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한 부분들, 긴급 지원, 그죠? 뭐 긴급 지원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기가 이런 재해가 발생된 재해 발생, 재난이 발생이 됐던 사유를 알아야 되죠. 원인을 분석해야지 다음에 대비할 수 있게끔 예방 단계로 정보를 넘길 수 있겠죠. 다음에 무엇보다도 복구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를 결정을 하고요. 복구 장비 및 무엇보다 또 예산 확보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산 확보 이런 단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피해 사항을 집계하거나 피해자를 보상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또는 피해를 일으켰던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단계들도 법적인 단계들도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난 측면에서 보면요, 예방 및 완화 단계에서는요, 재난 발생 요인에 없애거나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활동들이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활동도 이렇습니다. 대비도 마찬가지, 대응 훈련, 표준 운영 절차 확립 등을 통해서 사전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요. 재난 대응에 대한 자원들을 확보를 미리 한 걸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대응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훈련되고 예방 활동에서 학습됐던 내용들을요, 실질적으로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대응 기관 간의 협조 조정이 필요하고요. 피해자 보호 관리, 현장 수습 관리 이런 내용들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함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복구 단계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피해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단계를 만들어내서 그 분석 결과들을 다시 예방 단계로 넘겨서 재난 피해를 발생시켜서 요인을 제거하고 위험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하게끔 설정해주는 이런 단계들이 순환 과정으로 돌아가는 재난관리 과정 모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재난관리의 4단계라고들 언니들 부릅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재난 관련된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좀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뭐 완화 단계나 예방 단계에서는 안전 기준을 설정한다는 건 법령이고요. 재난 요인을 제거한다는 건 취약한 시설들을 보수 보강하는 단계가 될 거고, 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겠다는 건 위험 시설물들의 이력 관리나 대민 홍보 같은 것들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재난에 대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대비는 당연히 교육 훈련이 실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 협조를 위해서 유관기관의 조정과 협조 체계가 구축이 되는지 정비를 좀 교육 훈련과 병행해서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응을 위한 자원 확보들은요,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또 수송과 통제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난을 대응해야 될 관계에서는요, 위기 상황실에 대한 운영과 그다음에 어떤 뭐 협조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기관별로 역할을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 조율됐던 부분들이 확인 안 됐을 때 책임 추궁도 해야 되죠. 다음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조 탐색, 응급 의료 활동을 포함해서 사상자 확인 및 구급 활동, 그다음에 현장 수습을 위해서 긴급 복구, 또 재난 상황에 대한 파악, 또 무엇보다도 사회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역할들도 담당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복구 단계에서는요, 복구 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단계에서요,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관리, 또 복구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피해 파악과 긴급 지원 단계에서는 피해 사항을 집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 물품에 대한 제공을 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다음에 원인 분석 평가를 통해서 개선안과 유사한 재난이 발생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뭐 잠깐 이 재해를 줄이는 방법에 좀 앞서서 다시 하나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이 재난과 관련된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 대응 체계라고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징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징후를 감시를 하고요. 이 재난 징후가 발생이 될 것 같다 예상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되겠지. 징후에 대한 보고가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징후 감시하는 체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판단했는데 이거는 재난의 피해가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관리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관리 회의를 열어야 되겠죠. 그죠? 평가 회의를 열어야 되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정부 조직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까도 보셨죠. 국무총리나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뭔가 이제 본부장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죠? 의장, 회장 역할을 담당을 해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또 뭐 필요하다면 국가 위기와 관련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위기 관리 회의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의사 결정 기구를 통해서 뭐 이벤트들을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위기 평가 이 회의 단계에서는요, 크게 이거를 뭐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증가가 될 건지,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거 결정을 내야 될 텐데, 요거를 단계별로 또 보통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관심 경보, 또는 주의 경보, 그 다음에 경계 경보, 그 다음에 심각한 경보 단계로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 색깔로는 파란색, 주의 경보에서 노란색, 얘는 주황색, 얘는 적색, 빨간색으로 해서 단계별로 활동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얘들을 수집해서 예방 단계와 대비 단계에다 포함을 시켜서 위기가 증가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위기관리회의로 평가회를 통해서 이 단계별로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방 대비를 통해서 위기가 해소가 되면 이 경보들을 각각 단계별로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해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경보 해제 단계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됐어. 위기가 올라갔어. 경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하게 올라가서 그럼 위기가 증가되는 거죠. 즉 위기가 증가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결국 심각 경보가 나오면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위기가 발생이 되는 단계가 좀 맞닥뜨리게 될 거고요. 맞닥뜨리게 된 위기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무슨 단계예요? 대응과 복구 단계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대응과 복구 단계 통해서 완화가 돼서 위기가 해소가 되면 다시 경보를 해제하고요. 경보 해제 단계가 들어가고요. 다시 상황을 징후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해서 쭉 해서 정상으로 다시 가서 징후 이렇게 흘러서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재난을 징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요. 또 디텍션이 되면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상황 판단을 통해서 위기평가 회의의 단계별로 그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또는 치러줘야 될 이게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선진국이냐 재난에 대비해서 후진국이냐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에 대해서는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선진국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선진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재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을 포함한 위기 관리를 우리나라도 있지만, 어떠한 특징들을 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 보장 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고요. 법적 제도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있어요. 국토안보부. 그래서 국토안보부에서 통합된 조직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일반적인 테러나 마약 이런 거로부터 되게 위험성이 좀 많은 나라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위협하는 안보 위협을 담당하거나 통합부서가 어떤 위협과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경과 공항을 지키면서 사회에 구성을 하고 있는 하부 구조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주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 비상사태 관리청이라는 게 있어요. 연방 비상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청을 두고요. 에이전시를 두는 거죠. 에이전시를 두고서 또 관리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페마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미국 말에서는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도 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일본도 안전보장 회의가 최고의 안보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를 조정합니다. 뭐 자위대를 포함해서 군사,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 외교적 방법들을 통합해서 협조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최고의 안보정책 결정 기구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재난관리 체계 자체는요, 내각부라는 게 있어서 내각부에 중앙방재회의가 있습니다. 또 내각부에서 중앙방재회의라는 게 있고요. 방재회의, 또 방재 담당 대신 내각 관방의 내각 위기관리감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걸 담당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위기관리 체계는요, 군사집행기관과 통제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죠. 실수로 미국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는 각각의 자위대와 함께 연결해서 어떤 재난에 대한 통제 및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적이든 자연이든 이러한 재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해 경감입니다. 일단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관측 기술을 동원하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요, 뭐 지구 온난화든 어떤 대비에 의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든 간에 계속적으로 잇따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출현 빈도가 커지다 보니까 피해액이나 피해 사망자들에 대한 수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는 현실이에요. 어쨌든 재해 경감을 위해서는요, 일단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실시하거나 구조 안전 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요. 또 조석에 의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차들에 대한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방조제 같은 거, 또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너울성 고파랑의 출현을 좀 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방에 대한 확충이나 제방에 대한 높이를 재조정하는 부분들, 또 그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홍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로들을 확충하거나, 또는 서울 강남처럼 폭우가 계량해서 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너무 빨리 되는 지역들은 일본에 있는 이제 잘 도입했던 시설 중에 하나인데, 지하에 저수를 할 수 있는 저수조 건설 등을 통해서 선제적인 구조물 공법을 통해 갖고 대비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무엇보다도 재해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끔 아주 단시간 모든 통신수단이든 동원해서 지능형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이제 뭐 가령 미국의 GPS라는 시스템이 있듯이 일본에는 이제 로컬로 자기네 국부적으로 항법 위성 시스템이 QGS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QGSS 시스템은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수신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GPS 그런 기능 없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QGS 위성이 이제 4개 있는데 이렇게 주면서 예를 들어 쓰나미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온다 그러면 내가 이걸 신호를 받았는데 얘가 대피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 어디로 도망가세요 계속 움직여 줍니다.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뛰면 돼요. 예를 들어 예시를 들면 그런 시스템까지, 즉 항법 위성 시스템인데 방제 정보 통신 시스템까지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준비하려고 합니다. KPS 시스템이라 해서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이제 글로벌이 아니지만 로컬로 할 수 있는 한국을 커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 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살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태풍 사라에 의한 피해, 뭐 선박에 의한 피해, 각종 자연재해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피해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낙후되어 있는 개발 단계에 있던 후진국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피해를 입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자한테 그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있었는데, 외국계는 미리 이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발생의 유형들이 파악이 되고 그 유형이 발생됐을 때 그 이벤트별로 어떤 피해가 있고 어디가 취약지구가 어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통 취약성 평가라고도 하고요. 그런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인슈런스 제도들, 즉 보험 정책들이 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좀 부족합니다.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선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많이 해서 국가 관리 하에 이런 자연재해나 에 대한 피해들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제도들을 신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고 제도적으로 완비들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요, 그 부분을 위한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많은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들이 계속 유형별로 커지고 뭐 전 인구 대비 피해를 입는 인명 피해의 비율이 상당히 뭐 자연재해로 피해를 많이 보는 곳보다 적지만, 개인적으로든 가족 단위로든 이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연재난의 어떤 주의보나 경보가 발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치게 되는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악기상 상태일 때는 어떻게 스스로 그거를 대비를 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홍보 활동을 통한 자료들을 자꾸 학습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습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지진도 있었잖아요. 경주 이런 지역에 있었을 때 정말 당황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번 피해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아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하기 위한 훈련들이 돼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없고 그런 생각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대비 단계, 대비에 대한 학습 방법 이런 것도 찾아서 전문성들을 좀 기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뭐 요즘 기술 좋잖아요.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유치원 때부터 계속 교육적인 것들을 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태백 같은데 뭐 재난 재해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365 경험 시설들이 체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난의 유형별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서 스스로가 어떤 이런 이벤트 발생 시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기상 발생이나 사회재난 이런 코로나 사건, 뭐 태풍, 지진 이런 거 발생이 됐을 때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기상청이 담당한다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상태에서 관측하고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 담당하는 기상청이 많지만 요걸 담당해주기 위해서 요 정보들을 우리 대국민한테 알려주고
준비와 대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는 기관은요,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민재난안전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은 거의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요, 재난에 관련된 이벤트들이나 그 내용들을 물론 자연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보, 그러니까 뭐 주의보나 경보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기상청이 생성해서 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로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 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국민재난안전 포털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기상청과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의 노아처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다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역할이죠. 또 기상청하고 또 기상청에 이제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전부 다 하나 묶어 대형 기관으로 하나의 체계로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위성을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들, 또 측량, GIS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한 기관으로 묶여져서 지도, 재해지도, 재난지도, 피해지도, 또 복구지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국립기상국, 그다음에 재난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까 얘기했던 페마라고 불리는 영국 연방재난관리청 등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캐나다는 환경부나 기상청이 또 묶여 있고, 일본도 기상청과 방재청에서 여러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재난안전 포털 서비스 등에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전신문고 같은 앱을 통해서 미리 재난에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예측이 되거나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그 정보를 보내서 그게 판단을 통해서 미리 보완하고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만들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 교육과 재난에 관련돼서 선진화된 여러분들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재난과 재해에 관련돼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점검해봤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재난을 관리하는 다양한 체계, 법적인 구성 부분 이런 내용들과 어떤 피해들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법률적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들로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해봤고요. 또 무엇보다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4가지 단계들을 좀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